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꼽으라면 호주는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립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같은 대도시들은 세계 거주성 지수에서 매년 상위 10위 안에 들죠. 안정적인 치안, 우수한 의료 시스템, 높은 교육 수준, 쾌적한 환경, 잘 갖춰진 인프라까지 모든 면에서 호주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3세, 여성은 85.4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죠. 높은 임금과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전 세계 사람들이 호주 이민을 꿈꾸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호주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평균 수명은 고작 34세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호주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18세기 후반 호주는 영국이 범죄자들을 보내는 유형지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척박하고 황량한 땅으로 죄수들을 추방해 처벌하던 곳이었던 겁니다.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초기 호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범죄자들의 유형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한 호주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놀라운 역사적 여정입니다.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원주민과의 갈등을 겪으며 골드러시의 광풍을 경험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호주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죄수 식민지에서 시작해 현대의 번영한 국가로 발전하기까지 호주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만 5천 년 전 최초로 이 땅을 밟은 원주민부터 유럽 탐험가들의 발견, 영국의 식민지 건설, 그리고 독립국가로의 성장까지 호주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대륙에 인간이 처음 발을 디딘 것은 약 6만 5천 년 전의 일입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동남아시아에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이 거대한 땅에 도착했죠. 이들이 바로 호주 원주민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이들은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북쪽의 토레스 해협에서 남쪽의 태즈메이니아까지 광활한 땅에 정착했습니다. 원주민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5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부족 집단이 형성되었고 각 부족은 고유한 언어와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드림타임이라 불리는 창조 신화를 중심으로 한 정교한 영적 체계, 자연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존 기술,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풍부한 이야기 전통까지 원주민 문화는 수만 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초 이 모든 것을 바꿀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15세기 후반부터 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맞이했죠. 탐험가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 바다로 나섰고 무역로를 개척하며 세계 지도의 빈 공간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한 가지 이론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테라 아우스트랄리스, 즉 남방 대륙의 존재에 대한 가설이었죠. 북반구에 거대한 대륙들이 있으니 지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반구에도 큰 대륙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가설적 대륙을 찾기 위한 탐험이 시작되었고 1606년 네덜란드 선박이 호주 해안에 처음으로 상륙했습니다. 윌리엄 얀존이 지휘하는 이 배가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호주 땅을 밟은 것이죠. 17세기 네덜란드는 해상 무역의 강자였습니다. 유럽에서 남미, 아프리카, 인도, 극동까지 뻗어있는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특히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무역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 수익성 높은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동인도 제도로 가는 항해 중에 호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후 수십 년간 더 많은 네덜란드 탐험가들이 호주 해안을 조사했습니다. 1616년 더크 하르토우가 샤크만에 상륙했고
1622년 얀 카르스텐준이 호주 남서부를 지도에 표시했죠. 1620년대에는 북부와 남부 해안선이 점차 지도로 그려졌습니다. 1642년 아벨 타스만의 탐험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태즈메이니아로 개명될 땅에 도착했고 뉴질랜드와 피지도 발견했죠. 네덜란드인들은 이 새로운 땅을 뉴홀랜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죠. 너무 멀고 황량해 보였고 향신료 무역에 비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려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 외딴 땅에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대한 유럽인의 관심은 한동안 사라졌습니다. 쿡 선장 일행은 일주일간 그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배의 식물학자 조셉 뱅크스가 수많은 식물 표본을 채집했고 이를 기념해 그 지역을 보터니 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후 쿡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 항해하며 더 많은 지역을 탐사했죠. 1771년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전체 지역을 영국령 뉴사우스 웨일스로 선포했습니다. 쿡 선장은 보터니만 주변이 영국 식민지로 적합하다고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번 더 태평양을 항해한 뒤 1780년 세 번째 항해 중 하와이에서 원주민과의 충돌로 사망했죠. 그가 다시 호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시기 프랑스도 호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772년 프랑스 선장 마크 조셉 마리온이 태즈메이니아에 상륙했고 같은 해 루이 알레노드 생활루앵이 호주 서부 해안을 프랑스 영토로 선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호주의 동부와 서부를 차지하려 했지만 실제 식민지 건설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유럽과의 엄청난 거리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775년 대서양 건너편에서 벌어진 사건이 호주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의 13개 식민지가 영국에 맞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8년간의 전쟁 끝에 미국은 독립을 쟁취했고 영국은 가장 귀중한 식민지들을 잃었죠. 이것은 단순히 영토를 잃은 것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영국은 사소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들을 미국 식민지로 보내왔습니다. 이는 영국의 감옥 과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식민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죄수들을 보낼 곳이 필요했던 영국 정부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호주였습니다. 쿡 선장이 남긴 긍정적인 보고서를 토대로 영국은 호주를 새로운 유형 식민지로 만들기로 결정했죠.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는 동시에 죄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었습니다. 1787년 5월 제1함대가 영국 포츠머스 항을 출항했습니다. 11척의 배에는 약 1,400명이 타고 있었죠. 그중 절반 이상이 죄수였고 나머지는 해군 장교, 선교, 선원, 군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8개월간의 긴 항해 끝에 그들은 1788년 1월 보터니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터니만은 정착지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쿡 선장의 보고서와는 달리 토양이 척박했고 담수를 구하기도 어려웠죠. 제1함대 사령관 아서 필립은 더 좋은 장소를 찾아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천연 항구를 발견했죠. 그는 그곳을 시드니 코브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시 영국 내무장관이었던 토머스 타운젠드, 시드니 자작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1788년 1월 26일 영국 국기가 시드니 코브에 개양되었습니다. 아서 필립이 초대 총독으로 취임하며 호주에서 유럽인의 영구 정착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이죠. 오늘날 이 날은 호주의 국경일인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에게 이 날은 침략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초기 몇 년은 극도로 힘들었습니다. 죄수들은 대부분 도시 출신으로 농사 경험이 없었고
척박한 땅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식량 부족이 심각했고 굶주림이 일상이었죠. 1790년과 1791년 제2함대와 제3함대가 도착하면서 더 많은 죄수와 보급품이 들어왔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죄수들은 형기를 마치면 자유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전직 죄수들이 자유민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은퇴한 군인들과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유정착민들도 늘어났습니다. 식민지의 인구 구성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사회적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1804년 3월, 캐스릴 지역에서 최초의 죄수 반란이 일어났죠. 아일랜드 출신 죄수들이 주도한 이 반란은 식민지 당국에 의해 신속히 진압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1808년 이른바 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식민지 총독이었던 윌리엄 블라이가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권좌에서 쫓겨난 겁니다. 식민지 군인들이 관여하던 불법 럼 거래를 블라이 총독이 단속하려 했고, 이에 반발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이것은 호주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무장정부 전복 사건이었습니다. 짧은 군사 통치 기간 후 라클란 맥커리가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식민지의 민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했죠.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고 공공 건물을 세우며 시드니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갔습니다. 맥커리 총독 시대에 뉴사우스 웨일스는 단순한 유형지에서 번영하는 식민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니의 성공은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1788년 라페루즈 백작의 원정대와 1800년 니콜라 보댕의 원정대가 호주를 탐험하며 시드니의 영국 활동을 관찰했죠. 프랑스가 호주에 자체 식민지를 건설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영국은 프랑스보다 먼저 대륙 전역을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세기 초 호주 각지에 새로운 정착지들이 생겨났습니다. 1803년과 1804년 태즈메이니아의 론세스턴과 호바트가 건설되었고, 1824년 현재의 브리즈번 지역인 모튼베이에 형벌 정착지가 세워졌습니다. 1829년에는 서부 호주의 퍼스와 스완 리버 식민지가, 1835년에는 멜버른이, 1836년에는 애들레이드를 중심으로 남호주가 건설되었죠. 이러한 유럽인의 정착은 원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처음에는 원주민과 협력하려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생존하려면 원주민의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의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유럽인이 가져온 것 중에는 치명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6만 년 넘게 외부 세계와 고립되어 살았던 원주민은 유럽의 전염병에 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1789년 4월 천연두가 발생해 시드니 지역 원주민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죠. 영국 정착민 중에는 단 한 명만 사망했는데 말입니다. 천연두뿐 아니라 홍역, 독감, 장티푸스, 결핵까지 19세기 내내 전염병이 원주민 공동체를 휩쓸었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질병 외에도 문화적 오해로 인한 갈등이 잦았습니다. 원주민은 모든 동물을 사냥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국인은 자신들의 가축을 도둑맞은 것으로 여겼죠. 또한 정착민들은 때때로 원주민을 납치해 영어를 가르치고 통역사로 삼았습니다. 베넬롱이 대표적인 예였죠. 그는 납치되어 정착민과 원주민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번갈이라는 원주민은 자발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의 도움은 매우 귀중해서 1802년 매튜 플린더스의 호주 해안선 탐사 원정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죠. 번갈이는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대륙을 일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드니 주지사는 원주민을 보호하고 유럽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와 농장이 만들어졌고 교회와 선교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원주민 보호구역도 지정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헛수고였습니다. 영국 정착지가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원주민의 땅과 자원을 침범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국경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원주민은 농장을 공격하고 작물을 불태우며 가축을 훔치고 정착민을 살해했습니다. 침입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저항이었죠. 정착민들도 반격했고 양측에서 무차별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폭력의 악순환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착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이었지만 점차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같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이주민이 오기 시작했죠. 죄수 수송은 1860년대까지 이어졌지만 자유 정착민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1840년대 중반이 되자 인구가 충분히 늘어나 지방자치와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착민들이 호주로 이주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땅이었습니다. 넓고 저렴한 토지를 구입해 농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땅 위뿐 아니라 땅 아래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금광은 1823년에 처음 발견되었지만 진짜 골드러시는 1851년 에드워드 하그레이브스가 뉴사우스 웨일스의 베서스트 근처에서 금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죠. 영국, 미국,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뉴사우스 웨일스와 빅토리아의 금광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호주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851년 43만 명이던 인구가 1861년에는 117만 명으로 늘어났죠. 불과 10년 만에 거의 3배가 된 겁니다. 금광 지역은 갑자기 붐타운으로 변했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쉽게 캘 수 있는 금은 빨리 바닥났습니다. 금을 찾지 못한 광부들의 불만이 쌓여갔고 여기에 식민지 당국이 부과한 높은 광산 면허세가 기름을 부었죠.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로 시작했지만 1854년 12월 유레카 스톡케이드 전투로 폭발했습니다. 발라렛의 유레카 광산 지역에서 광부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식민지 군대와 맞섰습니다. 전투는 짧았고 반란군은 패배했죠. 주동자들은 반역죄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 대중이 광부들을 지지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공정한 대우와 적절한 대표성을 원했고 유레카 반란은 그 열망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가 호주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계기였죠. 호주적 평등주의, 즉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여기서 싹 텄습니다. 1850년대 골드러시 이후 경제 호황이 찾아왔습니다. 주택과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도시가 확장되었죠. 철도망이 건설되어 마을과 도시들을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번영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되었고 일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부시레인저라 불리는 무법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시골을 돌아다니며 역마차를 털고 농장을 습격하고 은행을 털었죠. 일종의 호주판 서부 무법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로빈 후드 같은 영웅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네드 켈리였죠. 네드 켈리는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 집안 출신으로 부패한 경찰과 불공정한 사회에 맞서 싸운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는 독특한 철제 갑옷을 입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죠. 1880년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호주 전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890년대가 되자 경제 호황은 끝났습니다. 불황이 찾아왔고 실업이 늘어났으며 노동 분쟁이 격화되었죠. 노동조합이 힘을 키우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호주 고유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의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들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커졌죠. 각 식민지는 독자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점차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세기로 접어들 무렵 호주의 6 식민지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길고 복잡한 협상 끝에 1900년 7월 영국 의회가 호주 연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901년 2월 1일 호주 연방이 공식적으로 탄생했죠. 홉튼 경이 초대 총독으로 에드먼드 바튼 경이 초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퀴즐랜드, 남호주, 서호주, 태즈메이니아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된 겁니다. 새로운 국가가 도입한 최초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백호주의 정책이었습니다. 비유럽계, 특히 아시아계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이었죠. 당시 지배층은 영국계 중심의 동질적인 사회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인종차별 정책이었지만 당시에는 국가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호주가 독립국가로서 첫 걸음을 내디딜 무렵 세계는 거대한 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호주는 영국의 일부로서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호주 젊은이들이 자원 입대해 멀리 떨어진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호주 군인에게 전쟁은 중동에서의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1915년 갈리폴리 전역이었죠. ANGAC, 즉 호주 뉴질랜드 군단이 뉴질랜드 동료들과 함께 오스만 제국의 다르다넬스 해협을 공격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인도 군대와 함께한 이 작전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갈리폴리의 가파른 절벽을 올라야 했던 ANGAC 부대는 엄청난 사상자를 냈죠. 8개월간의 전투 끝에 연합군은 철수했습니다. 작전은 실패했지만 갈리폴리는 호주 국민 정신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보여준 용맹과 희생 정신은 호주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죠. 매년 4월 25일 ANGAC 데이로 기념되는 이유입니다. 전쟁 후반에는 서부 전선에도 호주 연대가 배치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참호전에서 호주 군인들은 또다시 큰 용기를 보여주었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32만 4천 명의 호주인이 해외에서 복무했습니다. 그중 6만 명이 전사하고 15만 명이 부상당했죠. 참전국 중 가장 높은 사상률이었습니다. 전쟁 사이의 기간, 호주는 엇갈린 운명을 겪었습니다.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으로 영국으로부터 자치령 지위를 얻었지만 1930년대 초 대공황의 타격을 받았죠. 실업과 빈곤이 만연했고 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중요한 문화적 업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920년 퀸즐랜드 앤 노던 테리토리 에어리얼 서비스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쿼타스가 되었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호주의 국적 항공사입니다. 1927년 찰스 킹스포드 스미스 경이 호주를 최초로 항공기로 일주했고 이듬해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브리즈번까지 태평양 횡단 비행을 최초로 완수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돈 브래드먼이 크리켓 경기장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록을 세웠죠. 경주마 파르랩은 멜버른 컵을 비롯한 여러 대회에서 우승하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와 기록은 대공황의 어두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1939년 또다시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호주는 다시 한번 영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습니다. 호주군은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버마, 태평양 전역에 배치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호주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공군이 북부 도시 다윈을 폭격했고 타운즈빌과 케언즈 같은 다른 도시들도 공습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독일 잠수함이 호주 해역에서 활동하며 선박을 격침했죠. 1942년 6월에는 일본 잠수함이 시드니 항구에 침투해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호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영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면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했고, 이것이 전후 호주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영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해진 겁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호주는 또 한 번의 경제 호황을 맞았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수만 명이 호주로 이주했죠. 1940년대와 50년대, 60년대에 걸쳐 대규모 이민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전통적인 영국계 이민자 외에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백호주의 정책은 점차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제도 이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죠. 결국 1970년대에 백호주의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고, 호주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제조업에서 일하고 주택을 짓고 인프라를 건설하며 호주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20세기 후반 내내 호주는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되었죠.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호주를 새로운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었습니다. 냉전의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에도 호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했죠. 물론 미국과의 동맹으로 1960에서 7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는 했지만 본토가 위협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 호주는 국내 문제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주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주목받았죠. 수십 년간 원주민은 시민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시민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가 원주민을 인구조사에 포함하고 연방정부가 원주민 관련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었죠. 이후 수십 년간 원주민의 권리 회복과 역사적 불의에 대한 인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1992년 마보 판결은 획기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이 테라 눌리우스, 즉 주인 없는 땅이라는 법적 허구를 뒤집었죠. 원주민이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 땅의 주인이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2008년에는 케빈 러드 총리가 원주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강제로 가족과 분리되었던 도난당한 세대에 대한 사과였죠. 현대화를 향한 호주의 여정은 여러 상징적인 순간들로 표현되었습니다. 1973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한 것도 그중 하나였죠. 독특한 디자인의 이 건물은 순식간에 호주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시드니 항구의 아름다운 배경과 어우러진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의 문화적 성숙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은 또 다른 이정표였습니다. 전 세계가 호주를 주목했고 호주는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냈죠. 개막식에서는 원주민 육상 선수 켄시 프리먼이 성화를 점화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향해 나아가려는 호주의 의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죠. 오늘날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높은 생활 수준, 우수한 교육과 의료, 안정된 정치 체제, 아름다운 자연 환경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죠. 다문화 사회로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의 건강, 교육, 경제적 격차는 아직도 크죠. 기후변화는 이 광활한 대륙의 심각한 위협입니다. 산불, 가뭄, 해수면 상승은 호주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입니다. 난민과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주의 이야기는 희망과 회복력의 이야기입니다. 1788년 시드니 코브에 도착한 죄수들과 간수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척박한 땅, 낯선 환경, 불확실한 미래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과 그 후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거쳐 노력을 쌓아가며 호주인들은 이 거대한 대륙을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골드러시의 혼란 속에서도, 두 차례 세계대전의 시련 속에서도
경제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죠. 실수도 많이 했고, 특히 원주민에 대한 대우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과오를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역사는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먼 길을 떠난 사람들, 새로운 땅에서 꿈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들이 만든 나라는 오늘날 전 세계 많은 이들이 꿈꾸는 곳이 되었습니다. 형벌 식민지에서 시작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가 되기까지 호주가 걸어온 길은 인간의 의지와 끈기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